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직도 형제 자매를 내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그 지독하고도 달콤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의 노후는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해 끝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진실은 늘 서늘한 법이죠.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그 서늘한 진실의 문을 오늘 밤은 기필코 열어보려 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밤의 공기 속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환상 속에서 자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좁은 밥상머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밥을 먹던 그 시절 말입니다. 비좁은 방에서 낡은 이불 한 채를 두고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발길질을 하던 밤들, 부모님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피던 그 시절의 공기를요, 그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고 저 녀석들은 평생 내 편이 되어줄 혈육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집시다. 그때의 그 끈끈함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선택권이 없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성인이 되는 순간 가족이라는 찬란한 이름은 사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차가운 종이 위에 인쇄된 활자로 전락합니다. 각자의 집으로 갈라지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계의 주민이 아닙니다. 수입의 숫자가 달라지고 곁에 누운 배우자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를 닮은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생활 수준의 격차는 마음의 속도마저 뒤틀어 놓죠. 어느덧 형제자매는 내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혹은 못 살고 있는지 평가하는 차가운 눈동자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화 생물학에서 말하는 형제 경쟁 이론에 따르면 자매나 형제는 부모의 자원을 두고 다투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소시지 한 점을 두고 싸우던 그 본능이 성인이 되면 아파트 평수와 자녀의 성적을 두고 다투는 고도화된 심리전으로 진화하는 셈이죠. 어쩌면 우리는 한자궁에서 나왔지만 정작 택시비 10,000원을 두고는 남보다 더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라고요. 글쎄요, 요즘 같은 세상엔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돈은 피보다 훨씬 진하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면 최소한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기름보다는 잘 섞이지 않는다는 농담이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네요.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종종 가족 이타주의의 인지 부조화에 빠지곤 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관념과 내 자식의 학원비가 먼저라는 현실적
욕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죠.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종종 무리한 희생을 선택합니다. 형제의 빚을 갚아주느라, 내 배우자의 노후 자금을 헐고 부모님 간병비를 혼자 짊어지느라 내 자녀의 미래를 담보 잡힙니다. 처음엔 그것이 숭고한 미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역시 형제밖에 없어라는 칭찬 몇 마디에 취해 영웅놀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런 찰나의 미덕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가정은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와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반찬의 품질로 유지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단위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의 기분인가요? 아니면 당신과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인가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형제보다 당신의 피곤한 어깨를 걱정하는 자녀의 미래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수많은 비극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를 위해 내 가정을 희생시키는 순간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눈물겨운 희생을 형제들은 결코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굳어지기 마련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번의 선의는 배려가 되지만 두 번의 선의는 의무가 되고 세 번이 넘어가면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가 타인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좋은 형제가 아니라 편리한 자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욱 짙어지죠. 각자의 팀, 즉 각자의 가정을 꾸린 이상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입니다. 그것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니까요. 다만 당신도 당신의 팀을 위해 그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당신의 마지막 보험이나 최후의 피난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들을 올려두는 순간 당신은 이미 거대한 실망을 예약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덧 명절이나 장례식장에서만 겨우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며 한탄하지 마세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도 나무의 가지는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법입니다. 그 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좁히려 들 때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서로의 살갗만 베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낡은 안전망을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당신을 지탱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휘감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형제자매가 짐이 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어긋남에서 시작되죠.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반가움보다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러나 하는 의심으로 바뀔 때 명절 안부 인사가 따뜻한 정이 아니라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그 균열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답은 우리의 나쁜 성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처한 구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관계는 더 이상 몽글몽글한 추억이라는 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도
냉혹한 이해관계의 체계로 재편됩니다. 그 체계가 어긋나는 순간 수십 년 쌓아온 우애는 드라이아이스처럼 차갑게 식어버리죠.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형제 자매에게 너무 늦게 현실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의 강렬한 기억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같이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울고 웃던 기억, 부모님께 혼나고 함께 이불 속에서 훌쩍이던 그 끈끈한 동지애가 마치 영원한 유효기간을 가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현실의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성인이 된 형제자매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배를 탄 팀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함대를 꾸린 독립된 선장들입니다. 각자의 배우자라는 부선장이 있고 자녀라는 소중한 선원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각자의 보물 창고인 재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잔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콩나물을 먹고 자랐어도 노후의 두려움은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성실히 저축해 노후가 든든하고 여유롭지만 누군가는 투자 실패나 게으름으로 인해 당장 내일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장성의 효도를 다하지만 누군가의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짐이 되기도 하죠. 이 격차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여유 있는 형제는 해외여행이나 가자고 말하지만 궁핍한 형제에게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아픈 형제에게 건강한 형제의 자랑은 소음일 뿐이죠.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공유해 드릴까요? 조류 중에는 시블리사이드, 즉 형제 살해 본능을 가진 종들이 꽤 많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지면 강한 새끼가 약한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죠. 물론 인간인 우리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노후라는 생존의 계절이 닥치면 우리 안에 이 오래된 본능이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내 가족의 아니라는 둥지를 지키기 위해 한때는 소중했던 형제의 손을 슬며시 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악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생물학적이고 구조적인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는 본래 준 만큼 받고 싶은 보상의 심리가 깔려 있는데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급격히 요동칩니다.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구조, 혹은 한쪽의 기대치만 하늘을 찌르는 구조 말이죠. 여기서 세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요즘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연락은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말이 아니라 카톡방에 뜬 계좌번호나 모바일 청첩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비용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특히 부모님이 늙고 병들기 시작하면 형제 자매 사이의 경쟁은 훨씬 더 독하고 투명해집니다. 이때의 효도는 더 이상 순수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더 점수를 따느냐는 점수판이 되거나 누가 더 손해를 덜 보느냐는 눈치 게임이 됩니다. 병원비는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 엑셀 시트 위에 계산서가 되고 간병의 시간은 희생이 아니라 억울한 독박 노동으로 치부됩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불평은 가슴 속에 켜켜이 쌓였다가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마침내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터져 나옵니다. 사실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돈 그 자체보다 자존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하느냐? 너는 부모님께 이만큼 받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느냐는 식의 해묵은 감정들이죠. 겉으로는 조의금을 논하고 상속을 논하지만 속으로는 수십 년 전에 차별받았던 기억과 서운함을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관계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인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는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질투, 무관심, 그리고 차가운 계산기 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격언을 떠올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이웃과는 예의를 지키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어버린 형제와는 오히려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된 방향의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마음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팀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은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입니다. 자녀도 자기 갈 길을 가기 바쁘고 형제는 이미 자기 집 대문을 걸어 잠근 뒤죠. 이것이 냉정한 인생의 구조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단둘이 앉은 형제와의 대화가 겉돌고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들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각자의 우주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무리하게 옛날처럼 친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 노력이 오히려 상대에겐 부담이 되고 당신에겐 상처가 될 뿐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각자의 궤도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서로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고 어두운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심장의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존심과 비교라는 이름의 독약이죠. 여러분은 혹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어릴 땐 분명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부딪히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따뜻한 조언의 입술이 아니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평가의 눈동자가 되죠. 그리고 그 눈동자 뒤에는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서운함의 저장고와 과거의 채무장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형제자매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쉬운 존재도 없습니다. 친구의 성공은 대단하다며 박수 쳐줄 수 있고 직장 동료의 승진은 술 한잔 사라며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형제자매의 성공 앞에서는 입꼬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걸까요? 겉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왜 너만 잘 돼? 왜 너만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는 거야? 라는 못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친족 내자원 경쟁의 사회심리학적 역동 socio-psychological dynamics of intrafamilial resource competitions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나눠 먹고 자란 존재이기에 상대의 성장은 곧 나의 결핍으로 치부되는 지극히 원초적인 공포죠. 여기서 잠깐 소소한 잡지식 하나를 꺼내볼까요? 라이벌 리발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라틴어 리발리스 리발리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같은 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워야만 했던 운명적인 관계를 말하죠. 우리 형제자매가 딱 그렇지 않나요? 같은 부모의 사랑과 지지라는 강물을 나눠 마셔야 했던 태생적인 라이벌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형제의 성공을 시기하고 또 누군가는 형제의 실패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지요. 미안하다. 내 사정도 요새 영말이 아니야라며 슬며시 발을 빼면서 말이죠. 농담 삼아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매일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 기지 감량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형제가 갑자기 나 이번에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살이 쫙 빠졌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아메리카노는 더 이상 지방을 태우는 음료가 아니라 제 속을 태우는 사약이 될 겁니다. 배드민턴을 칠 때 셔틀콕이 네트를 살짝 넘지 못하고 툭 떨어질 때의 그 허무함보다 형제의 근거 없는 행운이 제 가슴에 더 큰 스매싱을 날리는 셈이죠. 인생이라는 코트 위에서 형제는 가끔 가장 까다로운 상대 선수보다 더 신경 쓰이는 존재니까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그나마 붙잡아주던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관계의 중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들의 눈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조심했고 그분들의 명령이 있기에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사라진 우주 공간처럼 형제자매 관계는 갑자기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진짜 거리, 진짜 질투, 그리고 진짜 무관심 말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낯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는 전쟁터가 바로 상속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는 말. 예전엔 그저 영화 속 대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지독하죠. 서운함은 정교한 계산기로 바뀌고 아름다웠던 추억은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물로 둔갑합니다. 그때 내가 엄마 병원비를 더 냈잖아. 너는 대학 등록금 혜택을 더 받았잖아 하며 과거의 채무장부를 낱낱이 들춰냅니다. 30년 전의 섭섭함이 복리의 이자를 물고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느끼는 감정은 미움이라기보다는 지친 기대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을 알겠지라는 그 고집스러운 믿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된 나무도 뿌리 한 곳이 썩으면 쓰러진다고요. 형제간의 우애라는 거대한 나무도 비교와 계산이라는 작은 부패가 시작되면 어느 한순간에 굉음을 내며 쓰러지고 맙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며 뒤로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는 당신이 무너질 때
도와줄 듯 말 듯 하며 자기 앞가림만 급급해 합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새로운 팀의 생존이 당신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죠. 여러분, 형제자매끼리 가장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의 통장 잔고와 자녀의 성적을 평생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형제 사이를 위해 만들어진 성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사실 형제가 아파트를 사면 잠이 안 온다로 현대화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려는 본능이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냉정한 구조를 인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그들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돈이 아쉽고 노후가 불안한 평범하고 유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성인군자의 자비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에게도 당신에게도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세 번째 농담을 하자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인생을 평가지라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과 배드민턴 한 게임 치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최소한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는 셔틀콕만 잘 치면 인정받지만 형제들 앞에서는 인생 전체를 통째로 증명해 보여야 하니까요. 너 요즘 뭐 먹고 사니? 라는 질문 속에 숨겨진 그 미묘한 비교의 뉘앙스를 견디는 것보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러닝머신 위가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형제 자매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실을 너무 늦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 답을 찾는 과정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얻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타인의 눈에서 해방되어 당신만의 궤도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기대를 정리하고 거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은 차가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가장 정직한 예의입니다. 상처를 줄이고 당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진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이 지독한 비교의 늪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지독한 감정,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거리를 두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우리 가슴 한구석을 쿡쿡 찌르는 그 목소리 말이죠.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버리는 건 아닐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다시 그 피곤한 원점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내린 거절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낡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길들여진 습관에 가깝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형제끼리 싸우면 나쁜 아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입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교육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했겠지만 성인이 된 지금의 당신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를 관계적 경계의 인지적 분화, cognitive differentiation of relational boundaries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와 타인의 영역을 명확히 나누지 못해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죠. 여기서 잠깐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형제 자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명절날 친척들의 뒷말이라는 맹수보다 조금 더 짜증나는 존재를 마주할 뿐이죠.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카드 고지서를 대신 내주나요? 당신의 노후 병원비를 보태주나요? 아니면 당신이 형제 때문에 소갈이 할 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나요? 아닙니다. 평가는 공짜고 책임은 당신의 몫입니다. 공짜 평가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는 것만큼 가성비 떨어지는 장사도 없습니다. 농담 삼아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형제의 빚을 갚아주느라 10년 넘게 아내와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더는 못하겠다며 선언을 했더니 형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정말 변했다. 실망이야 였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지인은 깨달았죠. 아, 저 사람에게 나는 형제가 아니라 ATM이었구나.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변했다거나 독해졌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거절 한 번에 저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오래된 서양 격언 중에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형제자매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상대는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당신은 상대의 무례를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양쪽 다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명절에 모여서 서로의 집 평수를 자랑하는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네라고 자랑할 때, 아, 그래? 축하해. 근데 이 사과 참 맛있다라고 화제를 돌려보세요. 상대의 비교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수의 품격입니다. 배드민턴 셔틀콕이 내 코트로 넘어오지 않게 네트를 높게 세우는 것처럼 내 마음의 네트를 단단히 하십시오. 상대가 스매싱을 날려도 내 코트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당신이 이긴 겁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의 통증이 올 겁니다. 당연하죠. 수십 년간 입어온 낡은 옷을 벗어던지는 일인데 어찌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그 불편함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근육이 독립이라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통을 견뎌야 탄탄한 몸을 얻듯이 이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서야 평화로운 노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절의 기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는 큰 돈을 쓸 수 없다. 나는 내 휴식 시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식의 원칙을 문장으로 만들어 두세요. 세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거절하면 부모님이 무덤에서 우실 것 같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부모님이 하늘에서 가장 슬퍼하실 일은 형제끼리 억지로 사이좋은 척 하다가 한쪽이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일 겁니다. 진짜 효도는 형제와 억지로 붙어 지내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당신의 인생을 타인의 요구에 난도질 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죄책감과 양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심은 당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지만 두려움에서 기인한 죄책감은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양심은 조용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두려움은 밤마다 당신의 귓가에서 비굴하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조용해질 거야. 아니요.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째는 의무가 되고 세 번째는 권리가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세우는 경계는 결국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형제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미래를 위협받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멀리 있는 혈육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낡은 채무장부를 불태워버리세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노후를 저당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운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존중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상대의 온전한 모습이 보이고 내 삶의 소중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등 뒤를 지키는 것은 형제 자매의 변덕스러운 선의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궈온 단단한 일상의 규칙들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킬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남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착한 사람이 되기를 멈춰야 비로소 당신의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평생을 양보하고 먼저 연락하고 형제들의 건전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사셨나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기본값이 되었고 당신의 인내심은 만만한 이용권이 되지는 않았나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트로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한 형제상입니다. 그 트로피는 칭찬이라는 이름의 골판지로 만들어져서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결국 당신의 손만 더럽히게 되니까요.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중심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선택적, 사회정서적, 최적화 이론, Selective Socio-Emotional Optimization Theory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에너지가 한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지탱해 주는 핵심적인 관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이론이죠. 형제 자매가 그 핵심에서 벗어나 당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과감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가끔 형제들이 옛날 생각에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40년 전 떡볶이 사준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떡볶이 값이 지금 복리로 계산해도 아파트 담보대출보다는 싸겠지라고요. 과거의 추억은 아름다운 액자에 걸어두는 용도이지 현재인의 삶을 저당 잡히는 담보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의 근거 없는 서운함보다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의 안도를, 형제의 무리한 부탁보다 내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 말입니다. 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자 한 가정의 진정한 수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말씀드리죠. 뇌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서 사회적 고통을 처리하는 부위는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거절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느끼는 마음의 아픔이 실제로 매를 맞는 것과 비슷한 통증으로 전달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당신이 그동안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통증을 피하고 싶었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술할 때 잠깐의 통증을 견뎌야 병이 낫듯 관계의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죄책감이라는 통증을 견뎌내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내가 아프면 그래도 형제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글쎄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정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곁에서 밤잠 설쳐가며 간호해 줄 사람이 과연 멀리 사는 형제일까요? 아니면 매일 잔소리하며 같이 밥 먹던 배우자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킬 사람은 혈연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아니라 당신이 일상에서 공들여 갖고 온 진짜 내 편입니다. 오래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둑이 있어야 흐르고 정원은 울타리가 있어야 꽃을 피운다. 울타리는 꽃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잡초와 들개로부터 꽃을 보호하는 생명선입니다. 당신이 세우는 그 차가운 경계선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꽃피우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당신은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짧고 단단한 문장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고 구걸하듯 설명하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서약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서약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새기는 단단한 도장입니다. 나는 내 가정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라는 이름의 환상에 내 노후를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의 기준과 품격으로 평화로운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는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해묵은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성숙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따뜻한 거리두기는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마주하기 위한 예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상대의 장점도 보이고 내 삶의 소박한 행복도 보입니다. 억지로 섞이려다 진흙탕이 되지 말고 맑은 물처럼 각자의 그릇 안에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군가가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그 단단한 결심, 그 우아한 거절,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모여 당신의 찬란한 저녁 노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차분해지고 방금 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의 소음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네요. 이제 당신을 묶어두었던 모든 걱정과 죄책감을 저 어두운 창밖으로 부드럽게 날려보내세요. 당신은 오늘 충분히 깊이 생각했고 충분히 단단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불을 끝까지 끌어올려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깊고 고요한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당신의 단단한 자존감이 차오르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무거운 짐들이 빠져나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오늘보다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이할 그 평온한 아침을 꿈꾸며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가구들의 실루엣처럼 당신의 모든 고민도 이제 형체 없이 흐려지며 사라질 것입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바람 소리가 당신의 수면을 지켜주는 자장가가 되어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평생을 견뎌온 강인한 힘이 있고 이제 그 힘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주 긴 잠을 자고 나면 당신의 인생은 어제와는 다른 궤도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비교도 서운함도 억지스러운 의무감도 없는 당신만의 평화로운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불을 끄고 꿈결 같은 고요 속으로 잠겨 드세요.